관련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허성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이 정례회동 현장을 연결해서 봤는데 글쎄요, 지금 뭐 협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고, 뭐 국회에서 지금 뭐 가장 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게 이 협치가 아닐까 싶은데 마침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보시나요? 어쨌든 두 텀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원내대표들하고의 그 티타임이 한 20분 정도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본관에서 이제 시정연설 이제 두 가지가 잡혀 있는데, 먼저 오히려 이제 뭐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본회의 그 시정연설에서 그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특히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는 아마 티타임에서 이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쭉 그 이 원내대표들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었잖아요. 그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공수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이 비판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대안을 던진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좀 양해를 구해라. 라는 이제 지적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사전에 좀 협의해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인사든 그다음에 그 추경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적극적으로 야당과 상의해 달라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진전하고 진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소가 바뀔 때마다 수비할 때 그 공격할 때 그 논리가 또 다른 정당에서 이야기하고 수비할 때 논리가 또 다른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한 그 10년을 한 20년 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상황에서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사전에 좀 협의할 거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나친 공격을 했다면 사과하고 양해 구하고 하면서 협치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것과 더불어 오늘 아마 티타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사과 또는 양해 그다음에 사전 그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언지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하나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서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은 사과하고 양해를 좀 구해라. 또 통보하는 형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조금은 오늘 오후에 있을 그 티타임과 저 시정 연설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먼저 좀 우리 입장은 이렇다라고 전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가능성이 좀 대화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오늘 어쩌면 이제 여야 협치의 첫 시발점에서도 또 한 번은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야당 대표를 만났고 또 두 번째 또 청와대 그 야당 그러니까 국회에 원내 대표들, 5당 대표들 불러 티타임 가졌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추경 예산안 시정 연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그 의미라는 것은 우리 양 이사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추경 예산은 지금까지 야당이 그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크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추경을 세 차례 했습니다. 2013년에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추경해갖고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도 메르스 추경.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할 때 또 해서 전체 한 39조 정도, 39조 8천억 정도 추경했는데 그때도 야당들이 뭐 크게 반대할 수가 없어요, 명분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뭐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양극화 해소하겠다는데 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죠. 다만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과연 정부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야당에서 빌미가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오늘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된 거 지금 그 5대 원칙을 사실은 뭐 셀프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제 일괄적으로 뭐 그 또 장관급 전체에서 전체 이제 11사람의 어떤 장관 후보자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지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일정 부분 야당들한테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문재인 이 정부가 지금 좀 바쁜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 6월 그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개헌이 끝나버리면은 이게 사실 개헌 블랙홀로 들어가 버리면은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이 왜 전환점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뭔가를 인사와 관련해서 여야 협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잖아요. 네. 장기화되면은 그만큼 야당도 발목 잡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결국은 여당도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진행을 못하는 네, 상황이고 또 대통령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그 소통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도 오늘은 어쨌든 대통령이 뭔가를 좀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뭐 메시지를 좀 전달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이제 어제 추가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 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입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일단 5개 부처 장관을 추가로 인선을 단행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예, 첫 번째 우리 인선을 했을 때 김상조, 그다음에 강경화, 그다음에 그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이야기할 때 파격 발탁 인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관 인사 발표할 때가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네. 이 현역 의원들을 발표할 때는 통합 인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대구의 김부겸, 그다음에 부산의 김영춘, 그다음에 호남의 김현미, 충청도의 도종환. 네. 이러면 이제 통합 인사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서는 언론들이나 평론가들이 크게 이론이 없었어요. 발탁 파격 인사나 그다음에 통합 인사. 이번에는 코드 인사냐 개혁 인사냐 이걸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리는 그 과정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언론의 사설들을 보면 거센 개혁을 우려한다와 거센 개혁을 기대한다. 네. 이게 지금 그 언론의 그 색깔별로의 그 사설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우려와 기대를 각각 달리 표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적폐청산을 통한 나라의 재구성을 계속해서 그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그 개혁 카드가 이제 던져진 것 아니냐. 여기 대표적으로 교육 개혁, 그다음에 국방 개혁 요게 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교육 개혁과 국방 개혁을 짰던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라라는 이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 인사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인사와 개혁 인사는 어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동진의 양면이다. 그렇다면 정작 필요한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교육 개혁과 국방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힘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당사자들이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우려와 기대로 엇갈렸지만 공통 단어는 거센 개혁이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뭐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정부의 화두예요. 뭐 문재인 정부만 개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역대 정부들이 다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칼자루를 누구한테 손에 쥐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어제 인사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 양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개혁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민했던 사람들한테 이 칼자루를 쥐어줬다. 어제는 특히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조국 수석하고 검찰 개혁을 쌍두마처럼 만들어놨다만 또 두 사람 다 비법조인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했잖아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했죠. 4개월 놔두고 이명박 정부 때 그만두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인권은
영원하다, 뭐 무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분이 특히 평소에 뭐냐면은 검찰 공소권하고 수사권을 이 부분을 반드시 그 양분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늘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거의 아마 받아들이고 받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리고 김상곤 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예견된 이야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국방부 개혁하고 그리고 법무부 개혁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에 그 늘 갖고 있던 국정 철학 중에 가장 핵심 화두가 아니겠냐 개혁의 화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누가 칼자를 쥐더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결국 이제 개혁을 한다는 것은 한쪽이 뭔가 지금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쪽을 어떻게 추스리면서 개혁할 것이냐 아니면 그쪽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할 거냐 이런 이제 어떤 방법론의 문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조국 수석하고 안경환 내정자하고 두 사람이 거의 그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아마 개혁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명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당히 합리적인 스탠스를 많이 밟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약하지 않냐, 오히려 약하지 않냐, 예. 훨씬 더 강하게 후려쳐야 되는 검찰 개혁과 국방 개혁의 이 역할을 잘 풀어낼 수 있겠냐. 유약한 우리가 아주 합리적이면 좀 유약하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좀 세고 거칠게 나가면 좀 강경하고 세게 보이는 건데 네. 오히려 합리적 인사를 안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약에 대한 걱정을 외려하는데 네. 또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초강경 코드 인사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그 평가의 내용을 달리하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 비리수사처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예. 기소 독점권을 검찰에서 뺏어 와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기상조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기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방부는 네. 방산 비리가 훨씬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말 그대로 친북 종복이라고 지명을 받을 정도로 방산 비리의 혐의자들과 범죄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합리적이고 온순하지만 말 그대로 법 내에서 주어진 법의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선수 구성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죠. 네. 조금 저는 이제 송영무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사실 국방부도 개혁을 해야 되는 틀림없이 왜냐하면 육군 체제로 돼 있던 이 군 체제를 이제는 많았죠. 해군 참모총장 전 경험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 이 지금 군 개혁이라는 것은요 쉽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군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든지 군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거기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군을 마치 이 무슨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군은 이 생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송영무 지금 국방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우리 하도예요. 물론 방산 비리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북 관계를 이거를 사실 군이 입장에서 분명한 스탠스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지금 당장 사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해군 출신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왔다고 해서 육군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순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군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칼로 다른 부처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송영무 지금 국방부 내정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건가 이것이 본인이 가장 큰 화두예요. 그것을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그것도 상당한 개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 전 하나 궁금한 게 어제 이제 5명의 추가 인선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더 이상 이제 늦출 수는 없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금 골치 아프게 꼬여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을 좀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일부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슈를 통해서 다른 이슈를 덮는다가 이제 기본적인 정치와 언론의 그 하나의 그 패턴이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그 허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후에 개헌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올 그 하반기 안에 모든 그 주요 개혁 과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그 이 일정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에 그 2달 이상의 시간과 발목을 잡혀 있는 이상 예. 실질적으로 가장 힘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밀어붙이지 못한다라면 나중에 두고 또 그 통탄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계속해서 만시지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처리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7개의 그 이 장관이 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마 뭐 이번 주 중에 발표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그 1차 파격 인사, 파격 발탁 인사, 2차 통합 인사, 3차 그 개혁 코드 인사 이야기를 이제 나왔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네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 적폐청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재교조의 문제, 그다음에 말 그대로 미래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의 진보 이런 것들이 다 그 엎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어쨌든 뭐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데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강경화 이슈를 듣기 위한 그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정과 거시적인 그 일정을 보면 더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오늘 사실 뭐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 방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협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오히려 또 대통령이 또 입장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일단 더 이상 이제 어제 막 그 지금 그 인사를 일괄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부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좀 강경한 어떤 그 자세가 어떤 그 생각이 복선이 깔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여야 티타임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바른정당과 그 한국당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한국당은 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정개혁 과정에 사실 온도 차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어쩔 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런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은 조금 일정 부분은 야당한테도 좀 이렇게 명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당 보고 무조건 너 100개 들어라. 내가 지지율이 이만큼이니까 80% 이상의 지지율이니까 이게 전부 다 야당은 100개 들은 이렇게 하면은 협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오만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정권 자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늘은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중요한 생각합니다. 관전 포인트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6월 말 그 7월 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그 과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지율은 어떤 조사에서는 그 이 뭐 6, 7, 8 뭐 이렇게 나오고 안 그러면 또 괜찮게 넣으면 뭐 15% 미만 이렇게 네. 나오는 현재 그 보수 야당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네.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물을 주지 않는 이상의 협치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오늘 줄 것이냐 예. 안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어떠한 그 메시지나 선물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오늘 그 이 시정연설 앞 티타임에 네네. 그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꼼꼼하게 혹시 뭐 지켜봐야 선물이 또 포장지만 또 거창하면 안 되는데 되겠죠. 내용 없이 포장지만 거창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국민들은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이 지지율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78.9%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주 전보다 0.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은 14.7%로 집계가 돼서 0.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승을 해서 81.6%가 긍정적인 평가를 냈던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저게 지금 하루하루 날짜입니다. 5일, 7일, 8일, 9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이런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맥이 빠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반대로 올라가는 수치가 나왔어요. 저 수치 상당히 위험한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수치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야당에게는 저 수치로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독성과 불통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그 약으로 삼고자 한다라면 협치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그 지난 4년 동안에 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정치 보면 대통령이 담당 국회의원,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담당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장하고 통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초청해서 밥을 먹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는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 주말 내내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려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측면 지원을 하는 단계로 올려주는 그 또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남아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사실 이 조사와 같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지지율도 지난주만 해도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았는데 지금 나온 조사를 보면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기에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밝혔던 것처럼 여성계 인사들이 대거 지지 선언을 했고요. 위안부 할머니도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외교부 장관, 김대중 정부 때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 그다음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장관 하신 분들이 그 적임자다, 급하다, 지지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외교부 전체에 이미 검증받았던 장관 출신들이 대대적인 지지를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그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이제 야당이 좀 읽어주면 되는데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저는 지지율이 대통령이 저 지지율은 사실은 뭐 긍정적인 건 맞아요. 뭐냐면 탈권위주의 지금 행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국민 소통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순수한 대통령의 개인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국정 수행과 관련된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저 지지율은 조금 아까도 지금 평가를 달리해볼 편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